자, 학부모 상담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학부모 상담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교사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사 시절에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게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참 떨려요. 이 엄마 표정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엄마 좋은 엄마 맞나? 이 엄마 나쁜 엄마 맞나? 나한테 막 딴지거는 엄마 아닌가?' 예전이나 지금은 항상 불편하신 분은 계시니까. 근데 부모님하고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왜 좋았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선생님도 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보면 기관에서 이 아이가 오늘 뭔가를 해냈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가 오늘 하원 안 하더라도 하원 담당이 아니더라도 "어머니 저 누구누구가요.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막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요? 부모 상담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부모 상담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히 "부모 상담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상담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모 상담 잘하려면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한번 사용하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사용법도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부모 상담 요거 준비하세요. 제가 좀 더 짚어 드리면 고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관찰일지 사이트예요. 특허를 받은 요즘에는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요. 제가 23 년도에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시하면 대부분 처음에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이게 평가제에 충족이 되나 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된다고, 된다고 해도 따로 편집하는 기관들이 한 몇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평가제는 당연히 오시면 이걸 막 사진을 찍어 가세요. "어머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관찰자 오면 막 사진 찍어 가고 최근에 받은 평가제도 다 찍어 가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그리고 뭐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다 드러나게 사용이 되니까 원장님도 "선생님들 뭐 관찰일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보육일지요?" 이런 식으로 인제 상담이 막 온단 말이에요. 평가제 준비하는데 "아 관찰일지는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쓰니까 별로 그건 걱정이 안 돼요. 나중에 그냥 싹 정리만 하고 출력만 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아 보육일지는 어디에다가 코칭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요즘은 입학 설명회 기간이잖아요. 그럼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막 원장님들이 사용하는 원장님이 자랑하냐면 특허받은 특허받긴 받았거든요. "특허받은 관찰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부모님 상담을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을 막 하셔서 그게 맞긴 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시킨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할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전달하고 계셔서 제가 이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요, 관찰일지인데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작성하는 관찰일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면 병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에 되는 생활기록부 받으시죠? 그 생활기록부 형태로 선생님은 구축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왔던 사례들과 평가제가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면 연희의 발달 특성. 근데 그 연희의 발달 특성이 표준보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아이들의 변화 특징을 잘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혹시나 처음 오신 선생님이 계신다면 저희는요 평가제 앞두고 있는데요. 연희의 발달 총평만 보니까 매달 관찰일지는 적진 않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관찰일지는요 선생님이 고유한 업무예요. 평가제에서 보육일지 한 달분만 본다고 한 달분만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보는 심사받는 그 구간이 뭐 연희애 거를 보는데 연희애가 선생님 미비하다. 이게 관찰일지라고? 정말 입안 아이거 적은 거 만나면 다시 월별 관찰일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빨리 인제 너무나 익숙하게 모든 선생님이 관찰일지 매달 적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보육일지도 인제 잘 적는 건 인제 너무나 익숙해졌으니까 어느 선생님도 '야 보육일지 나중에 뭐 통으로 어디 거 베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이제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진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보육일지에서 한 달 정도만 예전에는 3 개월도 보고 안 되면 1 년치 6 개월 뭐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한 달만 보고 관찰일지도 보면 연희의 총평을 보면 '아 이 선생님이 그래도 이 정도' 연희의 총평은 거의 생활기록부 형태죠. 1 학기 총평, 2 학기 총평 이걸 가지고 상담을 잘하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간소화한 거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관찰일지 안 적어도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작성해야 할 방법은 생활 기록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표준교육과정 기반으로 아이들이 각 영역별로 어떠한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매달 매달 적는 거에는 발달 변화를 늘 그렇게 민감하게 포착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은 체크해 보니까 3월에 이랬던 아이가 6개월 되니까 요 정도 되었구나. 7, 8월 되니까 요 정도 되었구나. 3월에도 이래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7, 8월도 그렇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인가 부모님 상담을 연계해서도 상담도 해 보고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챗GPT로 인제 우리 아이들 보면 체크, 체크 요렇게 하게 되면 문장으로 다 구현이 되거든요. 그 체크가 예문이 아니에요. 아이 어디는 예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쓴 예문을 그냥 체크하면 딱 고게 그대로 복사 붙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체크는요, 표준교육 과정에 있는 기초되는 문장들이에요, 문장들. 그래서 고걸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의사소통 영역 이렇게 그 아이의 특성에 되면 문장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맨 끝에는 선생님의 이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을 적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이제 신규 회원들이 오셨다면요. 매달 매달 작성하는 관찰일지 맨 끝에 적는 교사의 총평은 또 위에 있는 내용을 언급해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맨 끝에는 뭘 적냐면 수기로 적는 공간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왜 적어야 되냐면요. 한 달 동안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 아이 개별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10월을 관찰일지 적는다 생각하면 9월에 작성했던 관찰일지를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복사해서 체크. 체크 변화되는 걸 체크하면 거의 1 분이면 아이 관찰일지를 10 월이면 그대로 복사했으면 쓸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수기로 적는 내용은 10 월을 내가 돌이켜 봤을 때 이 한 아이의 10 월의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나타나는 이 아이의 고유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등원할 때 울다가 안 울었는지, 밥 먹을 때 인제 스스로 도구를 가지고 먹는지, 반찬을 이걸 안 먹었는데 요즘은 관심 있게 먹는다든지, 친구하고 요즘 이런 놀이에 몰입해서 빠져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인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총평을 선생님들이 구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내용을 드래그하면 구간하면 3 월부터 7 월까지 나중에 한번 샘플 보여 드릴게요. 하면 이걸 드래그해서 이거 가정 배부 자료, 생활 기록부 대부분 1 학기 배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배부 자료로 이걸 할 건데 챗GPT도 안에 다 심어 놨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갈 거예요. 월별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주고 문단은 3-4 줄로 정리를 해 준대 어린이집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요렇게 정리해 줘."라고 하면 이렇게 쫙 정리가 돼요. 그럼 이걸 다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기.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1 학기 총평도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매달 작성하는 관찰지도 쉽게 쉽게 하지만 선생님이 기존에 했던 수기보다는 10배 이상의 결과물을 끌어올 수 있어서 많이들 쓰긴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제 부모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관찰일지는 꼭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관찰일지를 왜 얘기할까? 부모 상담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찰일지는요. 선생님이 부모 상담할 때 하는 가장 기초되는 자료여야 돼요. 선생님들이 부모 상담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내가 누적해서 이 아이를 관찰했던 이 내용이 베이스가 되고 그 외에 또 선생님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서브 내용을 포함해서 상담하는 게 이 시간이에요. 부모 상담 시간. 자, 부모님들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귀한 우리 아이. 귀한 우리 아이를 전문가의 손길로 집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케어하고 싶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겠지? 혹은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러 오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무언가요. 멋있고 성공적인 상담을 하려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냥 부모님 상담했던 상담 신청서를 가지고 끼적이면서 "어머니 아이들 친구 관계 궁금하셨군요. 잘 놀아요." 이렇게 하시면 올바른 상담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관찰일지 작성했던 거 쫙 펼쳐 놓으시고 그동안이라고 하면 1 학기도 있을 거고요. 뭐 지금이라면 90, 11월 거까지도 있겠죠. 뭐 7, 8, 90 해서 고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지금 궁금해하는 신청서도 있고 이렇게 쫙 펼쳐 놓고 아, 어머니께서 이 내용 궁금해하셨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총평을 보면 요때는 이게 가능했는데요. 지금 이것까지도 잘하고 있어요. 이해가 요 정도까지 시간이 드는 데는요. 한 3 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아이에게는 이 3 개월이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3 월부터 꾸준히 이 아이의 변화 곡선을 보면 3 개월 정도는 이 아이 속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 잘 쓰고 계시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월별 관찰지를 쫙 펼쳐 놓으세요. 그게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잘 써야 돼요. "아 관찰일지 필요하대."라고 했는데 관찰일지에 어떤 선생님은 맨날 이 아이가 한 내용만 적고 이걸 정말 관찰이라고 잘한 게 맞나고 부모님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관찰일지를 잘 쓴 내용이어야지 '아 관찰일지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부모님 보겠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선생님은 왜 이 내용을 관찰했지?' 라고 해서 또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면 절대 관찰일지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관찰일지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 상담 왜 할까요? 학부모 상담 안 했으면 좋겠죠. 1 학기도 하고 2 학기도 해요. 부모 상담 왜 할까요? 아시는 분. 왜 할까요?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부모 상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우리 학부모 상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학부모 상담 왜 할까요? 소통. 그러니까 왜 근데 우리 등하원할 때 소통하잖아요. 그죠? 왜 부모 상담할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부모 상담 왜 할까요? 근본적으로 부모 상담 왜 할까요? 우리는 뭐 아침 저녁 뭐 키즈노트 소통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 상담 왜 하죠? 그럼 왜 이때 전문적으로 하라고 막 하죠? 아는데 적기가 아는데 적기가 힘들죠. 자 부모 상담 믿음을 주는 소통 좀 더 길게 줬다.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자 부모 상담을 왜 하냐면요. 원내에서 선생님이 책임지고 뭐 6 시간이든 8 시간이든 책임을 지고 교육 과정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와 부모님은 가정에서 가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했던 양육 태도를 서로 믹스 매칭하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를 우리가 한 아이를 A라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부모 상담 시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궁금해서 와서 '아 걔는 그렇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모 상담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3 월부터 10 월까지 이 아이의 발달이며 교육 과정이며 아이가 이걸 좋아해서 이걸 지원해 주고 이걸 나 나름대로 잘 이끌어 왔다는 내용을 통틀어서 자주자주 할 수 없으니까 자주자주는 활동적인 부분을 언급하겠죠. 마찰이 있었다든지 좋아했다든지 단편적인 건데 변화를 쭉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라면 그거에 대한 상담권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좀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해요. 어머님이 궁금한 건 묻고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 아이의 주체성을 가지고 대상 한 아이를 가지고 엄마가 궁금한 거 Q&A 시간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키즈노트로 하거나 텍스트 문서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만나서 "아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걸 했는데요. 요즘 잘 안 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선생님 말도 마세요. 요즘 집에서도 그래요." 혹은 선생님 집에서 이러는데 어린이집이 괜찮" "네 어머니 어린이집에 괜찮아요.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게 부모 상담 기간이에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먼저 우선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우리 선생님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면요 가장 먼저 듣고 싶은 건 칭찬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도 선생님들 교사 상호작용 컨설팅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가면 칭찬 먼저 해 줘요. 칭찬 듣고 싶지 누구라고 맨날 채찍 맞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쪼끔 다루기 힘든 아이들은 선생님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칭찬보다는 "아 오늘도 이 누구랑 싸웠어요. 아 오늘도 누구가 깨물어 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엄마도 그게 계속 듣기 싫은 거예요. 한 번은 그렇고 두 번 세 번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선생님하고 그 키즈노트 답글도 안 할 거고 뭐 하면
왠지 거부감을 가지고 벽을 칠 거고, 부모 교육하면 꼭 이 부모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거의 다 안 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상담 올 때요, 항상 좀 좋은 부모님이 많이 오죠. 첫 번째는 너무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부모님도 오지만, 대부분요, "아 선생님 뭐 잘 키워 줘서 감사합니다."고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 많이 오세요. 그런 이유는 또 좋은 칭찬이 없는지, 우리 아이 또 잘하는 거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이 아이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어떻게 이 아이 이렇게 잘, 얘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친구에게 왜 어쩜 너 좀 이렇게 잘 먹어요." 이런 칭찬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하는 행사에 별로 빠지지 않아요. 가면 또 선생님이 또 칭찬할 거 아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건요, 우리 아이 구체적인 칭찬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마다요, 장점은 하나씩은 있거든요.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처음에는 상담을 이끌 때 그런 장점으로 우선은 칭찬을 해 주세요. 없는 아이는 없어요. 제가 가도 선생님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럼 보고 '와, 선생님은 정말 모델링이 되어서 이야기를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울고 깨물고 이런 게 외부인인 제가 와도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하면 "어머, 어머 괜찮아요? 저 상호작용 잘하는 거 맞아요?"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게 봤구나.' 하고 호의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제안할 때도요, "위치를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막 저기 우르르 갈 때도 보면 매일 쓰는 말보다 좀 더 확장해서 "되게 높다. 길다. 짧다. 세밀해졌다." 뭐 이런 말을 한번 써 보는 거 어떨까요? "내가 맨날 쓰는 말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어떨까?" 하면 그때서야 선생님이 공감해서 "하긴 그렇더라고요. 제가 맨날 쓰는 말만 써요." 이렇게 해서 제 귀가 열리거든요. 선생님 귀가 열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인데, 와서 이 아이는 벌써 사고 많이 치고 아니 부모님이 지각도 안 하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나 이 엄마 오면 오늘 한 소리 할래." 라고 하게 되면, 첫 단어부터 그렇게 나가게 되면 부모님들은 빨리 이 상담이 마무리가 짓고 싶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상담을 준비할 때 부모님이 이런 걸 기대하고 오니까 우리 아이의 구체적인 칭찬. 그 구체적인 칭찬이 "밥 잘 먹어요."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평소에 다른 아이는 이런데요, 얘는 이거를요 이름까지 말하면서 맛을 구사하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칭찬을 우선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엄마도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요. 강점을 한번 잘 파악하시고,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히 관찰하는지는 엄마도 알고 이 선생님도 알지만 선생님이 좀 더 알 수 있는 세밀한 부분을 좀 기록해 놓는 것도 좋아요. 친구하고 "맞아요. 얘 자동차 놀이 좋아해요. 자동차에서 빨간색 좋아하는데요. 그 빨간색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 좋아해요." 엄마는 다 아는데 선생님은 "어 그래 그래요? 빨간색 좋아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지 그런 것도 엄마가 체크하러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관심사 있는 거, 말은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들어서 영어학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영어학원에서는 영어학원 선생님이 얘가 좀 발음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원에서 영어 쓸 때 다른 애에 비해서 좀 영어 발음이 어떤지 좀 느끼고 있나? 막 이런 것들 있죠. 계속 어필을 좀 할 거야. 그런 걸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요즘 이 아이의 변화가 이렇게 있고 나는 이 부분을 아이들에서 되게 만족스러워하는데 선생님도 원에서 이런 걸 좀 좋아하나? 우리 아이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원에서는 책 많이 읽어주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궁금할 거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거. 대부분 엄마들이 좋은 것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이런 것도 강점을 알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듣고 싶어서 원으로 찾아갑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부모님들이 뭘 좋아하냐면요, 두리뭉실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목조목 집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 안 그래도 이때 잘 크는지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작성한 이 데이터를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딱 드러나듯이 아이가 발달 상황을 보게 되니까 정말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 한눈에 알 수 있게 보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 내 상담이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데이터가 있으면 좋아요.
기초 자료가 있으면 좋 이걸 일부러 만드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든데 막 항목을 만들어서 보기 쉽게 도식해서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간단하게 선생님들은 뭐 몇 개월 출력 짜라락 해 가지고 몇 개월 구강 검사에서 이렇게 쫙 나오죠. 그걸 가지고 갔더니 부모님 봤을 때 '아 이런 부분 되게 잘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해 주고 있어요. 아 자꾸 끊겨요? 안 끊길 텐데. 네. 한번 요 데이터를 한번 환경을 이렇게 와 보시겠어요? 예. 안 끊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이파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벽선에 있는 데스크탑을 쓰는 거여서 인터넷이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한번 요리조리 한번 체크해 보고 만약에 그래도 끊어지면 나갔다 한번 다시 들어와 봐요. 핸드폰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핸드폰일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될 건요. 상담 기간이 정해졌을 거예요. 공지 나가죠. 일 주일 전에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 했을 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얘는 뭐가 잘해요, 얘는 뭐가 잘해요가 아니라 얘를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친구하고 잘 지내는데 뭐 마찰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마찰이 있는 친구애는 요즘은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오래된 자료 말고 그냥 일 주일만 집중해서 한번 관찰해 봐요. '아 얘는 이렇구나.' 해서 막 메모도 해 놓으시고 '아 얘는 요즘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메모도 해 놓으시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메모를 해 놓으시고 대본도 써 놓으면 좋아요. 대본 쓰고 그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아 이 엄마한테는 지금 이 아이가 이 친구하고 계속 다투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도 요즘은 처음에 다투어서 쪼끔 좀 분리해 주세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 지내요. 혹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이 아이와 잘 지낸 이유 이런 것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 부분도 좀 언급해야 되겠다. 뭐 미리 서머리도 좀 해 보시고 그동안에 선생님이 작성했던 관찰지 검토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전달할 건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상담을 다 하고 나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에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인제 바톤을 부모님한테 넘기는 거야. 왜 우리가 상담하는 건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요 좀 전이 아니에요. 한 일 주일 전에 인스타그램을 막 검색하다가 요즘은 참 정보가 빨라요. 그 정보가 왜 빠르냐면 현장 전문가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얻는 정보도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왜 어린이집 갈 때 질문해야 되는 몇 가지 막 이런 것들 막 미리 막 질문을 마련해 오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막 꺼내신대요. 종이 꺼내서 어린이집 입소 상담 갈 때 이거 질문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리스트를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질문하려고 어디든 인스타그램이든 카페든 이런 거에서 되게 검색률이 높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부모 상담 아니 부모 입소 상담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되게 융통성 있는 원장이면 "어머니 질문 목록 꺼내 보세요." 하시기도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 왜 질문을 목록을 만들어 다니고 있어?'가 아니라 '아 이런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자 이건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세요. 전직 교사이자 원감으로 유치원 선생님이셨나 봐요. 전직 교사이자 원감으로 "상담 전에 준비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부모님도 보래요. 가서 이런 거 상담 잘 되어 있는지.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상담 전에 선생님이 준비해야 될 거 이겁니다. 아이들 개별 관찰지로 최근 한 달간의 놀이, 또래 관계, 언어 표현, 감정 반응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고 부모님들도 뭐 요 밑에 보면 부모님들 있어요. 가서 확인할 거. 1 학기 대비 성장 포인트, 지원 포인트. 성장은 이렇게 됐고 나는 교사는 이런 지원을 했다. 가정과 함께 돕고 싶은 목표. 이 부분 함께 도와주면 좋겠어요. 상담은 보고가 아닌 공유의 시간. 너무 잘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 이분은 되게 잘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은 이렇게 뭐 원감으로서 운영하진 않으시겠지만 이전에 전직이라고 했잖아요. 전직이니까 지금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준비하면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정리해 줬으니까 '아 이것도 한번 강의에 써 먹어야 되겠다.'고 제가 캡처했거든요. 이게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이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더 역량이 높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이끌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을 거야. 이건 우리 아이들 샘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그 파일로 만들고 부모님 왔을 때 이렇게 파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요렇게 그 구간 검색해서 이 아이의 발달 그래프 몇 개월 동안 발달 그래프에서 그동안의 총평을 드래그하면 정리하고 챗GPT 들어가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진 자료도 있죠. 사진을 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는데 하세요.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하세요.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부모님들이요. 아닐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요 사진에서 뭘 확인하냐면요. 지금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이렇게 사회관계인데 사회관계는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글자나 책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여기 사진을 넣으면 변화가 보여요, 사진 속에서도. 사회관계를 보면 친구 관계가 항상 비슷했던 아이에서 좀 바뀌었던 구간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진 속에서도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예술 가면 이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큰 활동을 좋아하는구나. 자연탐구도 이런 걸 탐구했는데 이런 거 수학을 이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걸 좋아 이게 보인다고요. 1년 동안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되게 힘들어한데 하시는데요. 사진은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 사진하고 일반적으로 선생님 관찰했을 때는 사진 뭐 그거는 자유히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 쓰신 선생님 중에 원장님이 "아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을 힘들어하는데 하세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말할 때. 나의 노력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할 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나의 기존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 요 자료를 준비하시겠죠. 구간 검색 3 월부터 7 월까지 1 학기 총평이죠. 1 학기 총평에서 하면 지금은 기본 생활이 없어요. 기본 생활이 없고 신체, 운동, 건강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좀 더 우리 아이들 선생님 사용하신 선생님들이 어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좀 더 멋있게 상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관찰로 들어와서 아까 그런 관찰 그래프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통계 그래프에서 여기 통계에서 아이를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샘플로 작성한 거 여기 뒤에 내용은 별로 뭐 많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샘플로 작성하면 신체 운동 건강 있고 이렇게 요 내용 있으니까 요거 드래그해서 여기 챗GPT 넣고 하면 되고 요 사진 자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전 3 개월만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좀 더 있어 보이려면 이거 생각보다 이 그래프를 체크하면 이거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마다를 설명하셔서 막 하실 수 있대요. 왜 의사 선생님이 상담실장 선생님이 하시듯이 "어머니 이거 하나 다 없애 놓고 하나하나만 자세히 한번 볼까요? 신체 운동 건강 볼까요?" 신체 운동은 그래프가 이렇게 애들이 다 완만할 때인데 1 세건 애들이 신체 운동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한 게 1 세, 만 3세 후반 이럴 때 급속적으로 발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팍 오른단 말이에요. 무슨 월에. 아이들마다 달라요. 무슨 달에 오를지 몰라요. 요번 달에 4월 달에 8월 달에 이 아이 신체 운동 건강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속도로 올랐는데요. 이거는 이때 아이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신체 활동도 해서 요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의사소통을 보면 의사소통은 꾸준히 원하다가 무슨 달에 이렇게 높아졌고요. 그때는 아마 부모님께서 이러한 막 "말이 확 트이는 시기다."라고 저한테 전달해 주셨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사회관계는 이때부터 친구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 선생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말을 잘하게 되면 친구 관계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반에 정말 다각도로 아이들이 친구하고 많이 다툰다면 정말 얘를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언어 자극을 많이 줘야 돼요.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는 이렇게 같이 속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보시면 사회관계도 딱 요 비슷한 시기에 높아지죠. 그 이유는요. 이 아이가 말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친구한테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높아진 건 어머니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원에서 노력한 언어 관계에서 좀 같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술 관계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참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항목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 항목을 쭉쭉쭉 체크하면 이렇게 표지부터 해서 체크했던 항목들이 이거 다 표준교육 과정 내용들이거든요. 표준교육 과정 내용에 제가 다 검수한 거예요. 이 연령에 맞는지. 이거 다 표준교육 과정 내용에 있는 연령별 범주예요. 그럼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몇 세 수준으로 체크만 하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왜 상담할 때 내가 든든한 자료가 있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뭔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아지만 막 부모님 찾아서 부모님이 내가 정말 바쁘더라도 "잠깐만 선생님. 나 저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해 주고 싶어." 막 아이 자랑할 때 막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자료가 풍부하면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풍부하지 않고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 이런 내용 하면 나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학부모였을 때. 제가 학부모였는데 갔어요. 정말 유명한 유치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정말 시험 삼아 보냈어요. 그 정말 유명한 유치원이면 어떻게 교육 과정을 하는지 뭐 그런 게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제가 운영하면서. 그래서 거기 보내면 부모 교육 가서 '아 저런 거 하는구나. 괜찮네.' 막 보고 배우고. 부모 상담하면 어떤 데이터 가지고 하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신청서를 받지?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갔는데 모든 선생님이 다 뛰어나진 않으니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선생님들이 시간을 딱 정해 줘요. "몇 시에 오세요. 5분 전에 오세요." 하고 한 사람 상담이 끝나면 한 사람 상담을 10 분씩 잡더라고요, 10 분. 잡고 그다음에 5분 쉬고 그다음 엄마 이렇게 일정을 딱 교시 문 앞에 딱 붙여 놔요. 오늘 만약에 10월 16일 상담이면 일정 리스트 누구 어머니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이제 5분 전에 가서 선생님이 저 때문에 늦으면 안 되고 애들이 다 딜레이 되니까 그래서 일찍 가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만약에 상담을 가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 얼마나 예뻐하지? 나는 지금 우리 애가 너무 말도 잘하고 어쩜 이 단어를 요런 적재적소에 쓰지? 요즘 되게 만족스러운데 우리 선생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 막 궁금해서 간단 말이야. 상담이 내가 뭔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가기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전문가여서 자문보다 '이 선생님이 얼만큼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런 게 더 궁금해서 갔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둘째 아이가 만 5세 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고 선생님 상담하려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아 어머니 상담 신청서 많이 잘 주신 거 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해서 "아 요즘 원에서 이러이러한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즐겁게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하고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고 빨리 내가 이걸 마무리 지어 주지 않으면 이 시간이 너무 어색해지겠다 해서 "아 선생님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그럼 요만큼만 듣고 빨리 5분 만에 정말 상담 제가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할 거 "아 네 어머니 바쁘신데 와 주셔서." 그렇게 하고 정말 끝났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15 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5 분. 또 나머지 5분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쉬시라고. 그런 선생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지어낸다든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고 발달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런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니 이 내 바쁜 시간에 왜 상담을 오라고 한 거지?'하고 화를 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생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이 선생님이 너무 무안하지 않게 빨리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아 그렇죠 어머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 여기 계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관찰실 쓰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만족도가 있지만 선생님들도 내가 수기로 적는 관찰일지가요. '진짜 이거 내가 맞게 적고 있나?' 했는데 이게 인제 잣대 기준이 되니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검증되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 상담을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요 부모 상담인데 정말 이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경험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장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 교육할 때 원장님들은 통찰을 하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 이런 것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 이렇게 놀이 확장이 안 보이지?" 이런 말씀할 때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성공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막 재밌게 놀다 보면 '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하는 경험만 있으면 이 선생님 분명히 확장이 될 건데 그냥 다그치지 마시고 한번 "이 선생님의 제대로 된 경험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처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부모 상담 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상담에 대한 되게 만족도
그건 내가 만족스러워 부모님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되게 만족스럽게 끝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아 이렇게 했더니 되네.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네.'라는 것들을 잘 담아내면 이번에도 전문적인 상담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인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 갔네요. 잠깐만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아까 끊어진다는 분은 잘 들리시죠? 그죠? 자,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선생님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비법 있을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많이 하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이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봤는데 요게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가지 명확한 정답은 없는데 나한테 맞는 비법은 있어요. 그건 해 보셔야 알거든요. 전문 상담을 하기 위한 나만의 비법이 있나? 저는 이러이렇게 다양한 검사 도구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비법이 아니라 이런 건 없는지 한 달 기록 아니요. 아 관찰 통계는 아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통계는요 2달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계란 건 변하잖아요. 그 그래프는 2달 이상 작성하면 이렇게 돼요. 구강 검사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머니 요즘에 얘가 편식이 심해요." 이거 많이 하시죠? 뭐 고자질하듯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식이 심하다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상담 잘하는 선생님. "편식 심해요." 이렇게 이 말 하지 말고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걸 전달하지만 상담에 잘 맞출 수 있는 내용은 뭘 하면 좋을까요? 친구를 밀거나 소리를 많이 질러요, 요즘. 약간 이런 거 하면 고자질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을 전달하긴 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니깐 전문적으로 내가 상담하는 느낌은 안 들지?'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하면 안 되나가 아니라 "편식이 심하다. 내가 판단하고 이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명명해서 정말 편식이 안 심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소화를 못 하거나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친구를 밀거나 소리 지르면다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제가 살펴온 거는 이렇게 되고 지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얘는 이래요."라는 내용을 절대 전달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야 어머니 편식 심해요. 요즘 계란 안 먹더라고요."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좀 거부하긴 해요. 요즘 뭐 브로콜리 나오면 잘 안 먹긴 해요. 저도 솔직히 어머니 브로콜리 처음에는 어렸을 때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식사 시간 나면 이 초록색 나무같이 생겼지. 그런데 먹으면 아삭아삭한 소리가 줄기에서 좀 나올 수도 있어. 한번 먹어 보려고 제가 먹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계속 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안 먹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들 먹는 거 보면 입에 한번 혓바닥에 살짝 대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고 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요 쪼금씩 시도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나오면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하다가 요즘은 쳐다보고 숟가락도 꾹 눌러보고 시도는 해 보기는 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좀 입에 오래 머무르고 저작 운동을 하기보다 좀 오래 머무한데 제가 다른 친구 막 쳐다보느라 이제 오래 머무는 것 같아서 "이거 몇 번 씹어 보자." 하고 몇 번씩 얘기하면 씹어야 되는구나." 하고 씹고 삼키고 요런 거를 계속 저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부모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편식이 심해요. 야채 정말 안 먹고 잘 안 씹어요." 하는 거보다 그 과정 근데 이건 전달이 되죠. 편식도 심하고 잘 안 씹어요 하는 내용이 다 전달이 되지만 '아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아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되는구나.'라는 것.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에 대해서 편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친구 밀거나 소리 지른다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친구하고 놀이할 때 친구 밀거나 소리 지르는 게 좀 나타나긴 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막
놀이터 갔더니 선생님 계속 친구 밀어요. "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러게요. 걔는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맞아요. 원에서도 보면 친구하고 놀 때 가까이만 오면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되겠죠. 가까이만 오면 내 장난감을 무너뜨릴까 봐 이렇게 팍 밀기도 해요. 그다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예 소리부터 막 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직 친구하고 같이 놀아야 하는 법 혹은 내가 이렇게 단독으로 놀고 싶은데 누군가가 오는 게 견제되어서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밀었을 때는 사과해야 하는데 이 사과하는 말도 잘 못하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언어가 미숙하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 언어가 미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내 장난감 건드리지 마. 나 혼자 놀 거야." 이런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가다가도 "아니 같이 놀았는데." "아니 나 지금은 혼자 놀래." 이걸 제가 대신 얘기해 주면 이 아이도 언젠가는 따라할 것 같아서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도 요즘은 쪼끔씩 따라하긴 해요. 그래서 친구가 올 때 내 걸 지키는 것 혹은 친구하고 놀 때 "같이 놀자." 하는 말들을 요즘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단순히 이 아이의 좀 문제시 되는 행동, 좀 다루기 어려운 행동,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를 단편적으로 명명해서 전달하기보다 이 상황에 이 발달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해서 쪼끔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 쉬울 것 같지만 한 달 정도 걸리고요. 2달도 걸리기도 하는데 아마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거를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우리 진짜 우리 선생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나는 아이 하나 보는데도 너무 힘든데." 아까처럼 '우리 선생님 우리 애 안 좋아하나 보다. 친구 밀거나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 어머니 솔직히요. 애들이 같이 안 놀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들었을 때 엄마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랑 이렇게 상담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엄마 느낌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엄마 기분 좋으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노력과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담 이후에 부모님의 신뢰도가 유지가 되고 높아지고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좌우이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상담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상담할 때 아이를 전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를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를 전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이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은 완전 빅데이터로 느낌상으로 '이 아이는 좀 느리다. 이 더디다. 얘는 정말 문제 행동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앞에도 제가 샘플을 보여 드렸지만 이런 아이들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할 때 우선 선생님이 너무 주관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가서 선생님이 제가 인제 상호작용 가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요청하면 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를 예의주시해야 될지 이렇게 막 좀 객관적으로 보고 체크를 해 드리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얘 정말 느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뭐가 느려요?" 물어봐요. 다른 애들은 말을 이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 계열사 애들은 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요. 제가 이 강의는 예전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어디 외부 전문가 강의할 때도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느리다고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아이와 소통하는 게 편하니까 말 잘하니까 얘가 빠르다가 아니라 우리 반 보면 1 세여서 12 개월에 느려요가 아니라 12 개월인데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발화가 안 돼서 말이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느리다, 빠르다. 판단하는 걸 나는 뭐로 하지? 정말 발달 표지를 보고 '아 이 연령대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는구나.' 기준점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건지 그냥 내가 느낄 때 쟤는 빠른데 얘는 못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말 빠른 아이 우리 반의 아이는 정말 빠른지 느린지 제가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예전에 "느린 아이, 빠른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강의한 게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정말 이 아이는 왜 빠르다고 하냐면 말을 잘해요. 뭘 잘해요. 뭘 잘하고 느리면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나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다른 애는 그냥 말로만 시켜도 될 애를 얘는 가서 옷도 입혀야 되고 뭐도 하면 얘는 좀 느리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빠르다 느리다 기준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도 맨 처음에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썩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아 이 연령대 아들은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부족하구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선생님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다 느리다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요. 저희 그래서 발달 검사예요. 발달 검사도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 발달 검사예요. 영유아 건강 검진하는데 엄마가 상위 몇 프로예요. 영유아 건강 검진은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대로 괜찮네, 괜찮네." 그거 다 상위 몇 프로 엄마가 막 거기 그 상위 몇 프로에 왜 목숨을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하다 보니까 발달 검사 그렇게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리다, 빠르다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요. 가장 쉽게 선생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죠. 이렇게 신체 발달. 신체 발달 이런 거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아이는 이런 한 가지 방향으로 발달을 해요. 기지 않았던 이렇게 기던 기지 않았던 아이가 걷지는 않아요. 점핑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가슴을 들고 뒤집고 나서 바로 걷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다만 아이마다 속도는 달라요. 속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순서와 방향은 같지만 속도는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탄 타고난 속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신체 발달이 잘 된 아이는 뒤집는 거를 3 개월이 아니라 2 개월에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정적이고 거의 안 움직이면 엄마가 "3 개월에서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하다가 뒤집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4 개월 다 돼서 뒤집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2 개월 돼서 뒤집는 아이와 4 개월 다 돼서 뒤집는 아이가 2 개월 때 빠르게 뒤집었던 아이가 한 10 개월에 걸었어요. 10 개월 인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속도가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을 해요. 왜? 평균은 보통 13 개월에서 15 개월 사이 걸으니까 혹은 15 개월에서 18 개월 사이 걷는데 10 개월에 들썩 일어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얘 진짜 빠르다가 아니라 이 아이는 2 개월에도 뒤집었고 앉는 것도 빨리 앉고 지 속도가 좀 더 빨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빠르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다른 아이들이 느리다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제 영하반부터 4 개월 온 애는 아직도 못 뒤집어요. 선생님이 뒤집는 연습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걷는 것도 한 16 개월에 걸어요. 그럼 엄마가 막 조급증이 생겨요. 아니 보통 12 개월, 13 개월 걷는데 우리 애는 16 개월도 아직도 안 걸어야 하는데 보면 이 아이가 느린 게 아니에요. 뒤집는 것도 천천히 뒤집고 신체 활동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턱을 개고 엎드려 있을 때도 하고 그런 활동이 다른 정말 2 개월에 뒤집었던 아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더뎠으니까. 그럼 이 아이가 16 개월을 걸으면 이게 느렸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발달 검사를 가지고 이 아이는 빨라요, 느려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아이의 기초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3 월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신체 활동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3 월에는 어머니 이랬는데요. 몇 월 되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더 좋아지고요. 몇 월 되니까 신체 활동이 조금 더 좋아지고요. 다른 아이들은 2 개월, 3 개월 되지만 이 아이는 보면 3 개월 텀으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발달 속도에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상담을 객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다, 빠르다 판단은 정말 그 아이의 온전한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선생님이요. 상담하실 때 "말 잘해요."가 아니라 이 연령의 아이들은 무엇을 말하는지도 다 외워야 돼요 원래는. 이거 다 표준교육과정 범주잖아요. 표준보육과정 맨 처음에 2013 년에 나왔나요? 16 년에 나왔나요? 그때 나올 때 표준보육과정 범주 되게 이런 수준들이 진짜 많이 나고 그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디테일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선생님이 머릿속에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그냥 잘 노는 애가 아니라 '이 연령의 아이들이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그럼 내가 이걸 지원해 줘야지.'까지가 나와야 교사의 직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의사소통도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 말하는 것도 소리 내본다. 의미 있는 말을 한다. 1 세되면 의미 있는 말을 한다. 그다음에 사물이나 낱말도 발음해 본다. 인제 정확하게 발음한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만 3세 정도 돼야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 반에는 만 2 세인데 얘가 발음이 되게 명확하네. 그러면 3세 수준까지 되는 아이네? 라는 것이 알아야지 우리 반에 얘 한 명만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 다른 애는 말을 웅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느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반의 이 아이들 연령대 수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 얘는 정말 언어 부분이 되게 빠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건 그 연령대에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표준 보육 과정은요. 이 연령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연령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막 어쩌다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령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반에 1 세인데 이걸 다 하고 있는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은? 못하는데, 두 마디 못하는데. 자신의 말이나 성인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한다. "선생님 이거 해 봐. 물 주세요." 하면 이거 못 따라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한 애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도하면 되는 단계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못하네.' 하고 지도를 안 한 것이 선생님 이걸 지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모방할 수 있는 게 만일세 된다고?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 물 했을 때 물 줄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주세요. 물 먹고 싶어요. 선생님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고 얘기하면 얘가 이걸 따라서 인제 하면서 말이 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걸 할 수 있는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아도 한번 볼게요. 유아도 보면 유아는요 사회성이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다투고 재밌게 놀고 헤어지고 속상한 마음도 표현하고 다양한 언어 발달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발음을 하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고 막 발음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말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막 감정하고 막 이런 교육할 때 유아반이 원래는 맞아요. 유아반에 만 4세 정도 돼야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영아 때는 솔직히 감정 교육 이게 슬퍼요 이런 거는 내가 우는 게 막 울잖아요.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 감정은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감정 교육을 할 때. 옹알이 하면서 애들이 배고파서 우는 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화나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의사표현이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고 "감정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거야." 얘기하는 건 그 단계에 맞지는 않아요 원래는. 유아기가 되어야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유아기가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는 건 내 생각이나 느낌을 인지하고 있고 그걸 말로 표현한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단계거든요. 그냥 외워서 "나는 속상해." 이렇게 얘기해서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저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눈물이 나서 속상하구나. 음 선생님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 세나 4 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외워서 "너 미워." 이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어 그냥 텍스트가 이 환경에 나가면 선생님이 "미워." 말했을 때 반응이 가장 즉각적으로 많이 오니까 얘가 텍스트가 그때 연습이 습관적으로 된 거고 정말 정확하게 이 아이들의 발달은 요때, 감정은 요때 가능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발달 단계만 아시면 이 발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표준 보육 과정의 범주가 이 연령대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를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기 보면 글자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도 해요, 2 세. 그리고 3세 되면 글자를 찾아보고 읽어보려고 시도하나 교사의 도움을 읽을 수 있고 뜻에 관심을 갖고 글자를 찾아 읽고 스스로 만 6 세면 초등학교 1 학년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다를 단계를 좀 아셔야 돼요, 의사소통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라보고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 4 세가 되어도 이런 걸 못한다? 그럼 가르쳐야 돼요. 기관에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님들 할 수도 없어요. 동생하고 사이성이 많이 생길 필요가 없고요. 아예 그 알력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하고 동등하게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뭐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글자가 물론인지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요 연령대는 글자 모양에 관심을 가니까 '글자 같은 거 시작해도 되겠구나.' 해도 돼요. 쓰는 것이 아니라 모양.
이미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는 뭔지 숫자는 뭔지 이미지 막 찾아보는 거 이런 거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연령대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셔야 돼요. 영유아 건강검진 엄마들이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다 문제다는데 엄마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유아 건강검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근데 엄마들이요. 이걸 되게 꼼꼼히 체크를 안 하고 "잘해, 잘해." 다 "잘해, 잘해." 하거든요. 요게 기본 정보, 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 질문에서 이렇게 "잘해, 잘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엄마의 그 문답시 문진표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마냥 이뻐서. 그리고 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학문이 많으면 그냥 보통 "잘해." 이렇게 많이 체크하잖아요. 이거 되게 꼼꼼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유아 건강검진 보고 이 아이는 "선생님 영유아 건강검진인데 이게 빠르다고 했는데 왜 선생님 아니라고 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류를 선생님이 찾아내는 것도 좋아요. 아 이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우리 아이들에도 있거든요 들어가면. 언어는 따로 제가 빼놔서 그걸 체크해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발달해서 언어하고 신체 있는데 그걸 부모님 상담할 때 "이 아이는 정말 언어 부분은 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 언어 부분을 선생님이 직접 체크 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해서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면 이 내용 하시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똑같은 이 검사독을 쓰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봤더니 지금 이거는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정확히 체크하면 "어? 아닌데? 나는 이거 하는데?"라고 아니 그러네. 언어에서 안 된다고." 해서 엄마가 '아 좀 더 정확히 체크해야 되겠구나.' 혹은 정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영유아 건강검진 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아 어머니 저희가 요런 검사 도구를 어머님 사용을 하는데요. 혹시 좀 이따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면 제가 몇 개월 동안 지도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쪼끔 발현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요.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검진받을 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번 대신 전달해 주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겠어요?"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냥 "어머니 얘 좀 센터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다음날 당장 어린이집 안 나온다 할 수 있는데 어목조목 "선생님 건강검진표 우리 똑같은 지표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이런 거 쓰고 있어요." 했을 때 요렇게 체크하고 나서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아 그래요?" 왜냐면 엄마 문진표 가지고 체크하다가 "어린이 선생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체크해 보고 다시 검사한다든지 다시 뭔가 텍스트를 주고 아예 테스트를 해 본다든지 했을 때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건 쪼끔 애매하니까." 하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양호한 성장을 발육 중입니다."가 아니라 추적 검사 요함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영유아 검진할 때 이 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자 이 영유아 건강검진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1 년마다 받는 건강검진 모두가 받아야 되죠. 이 건강검진은 장애 아동 추출을 하기 위해서요. 빨리 이 부족한 아이들을 빠른 시기에 진단을 해서 빠른 시기에 지원을 하기 위한 거지 뛰어난 아이들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몇 프로가 아니라 요 밑에 툭 떨어진 아이들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엄마의 문진하는 걸로 맞추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빨리 찾아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런 건 선생님들도 한 번씩 자문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빠르다 느리다 할 때 한번 이거 맞춰 보세요. 제가 맘카페에서 이거 캡처해 왔거든요. 맘카페에서 엄마가요. 아이가 8 개월인데요. 신체 발달이 좀 늦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왜 조리원 동기 중에 애들이 다들 똑같잖아요. 이 하루 이틀 사이잖아요. 조리원 동기 모임에 갔는데 저희 애보다 2-3 개월 늦는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잡고 이러는데 저희 아이는 8 개월인데도 인제 뒤집고 굴러다니기가 앞으로 못 가요. 앉혀주면 앉아있기가 무조건 일으켜 주면 서 있기가 둘 다 못해요. 이 정도인데 5-6 개월 아기도 혼자 서는데 얘 많이 느린가요? 지금 모든 엄마들이요. 갔는데 너무 비교되네. 언어 발달이나 이런 건 잘하고 청각도 잘하고 엄마들이 이런 거 "이런 발달 다 됐는데 신체에 왜 이렇지?"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요, 영아반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요?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요? 맞춰 보세요. 열심히 제 강의를 들었다면 맞출 수 있어요. 뭐부터 체크해야 될까요?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찾고 있죠?
지금 이 엄마의 고민은 다른 애 자기보다 이상을 늦는 애들은 자꾸 이러는데 8 개월인데도 아직 뒹굴뒹굴 굴러다닌대요. 앞으로도 못 끼고 다른 애는 이렇게 척 앉아 있고. 예. 뭐 그죠. 언제 기었는지 그런 거 알아봐야죠. 왜 아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 그래요 어머니."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하고 맞아요. 어머님 느끼시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혹시 우리 땡땡이가요. 몇 개월쯤 뒤집었어요? 몇 개월쯤 좀 기었어요? 기는 건 잘하나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죠. 분명히 이 아이는 뒤집는 거 늦게 뒤집었을 거예요. 혹은 기는 것도요. 혹은 다른 데 엄마가 범보 의자만 앉혀 놓고 기는 활동이 있어야 애들이 걸어요. 앞에 한번 신체 활동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많이 기어야 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척추부터 여기까지 근육이 다리 근육까지 탄탄해지는 게 기는 거예요. 잘 기어 다니지 않고 애들이 잘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언제 뒤집었는지. 아 얘가 보통 애들은 3 개월인데 얘 좀 늦게 뒤집긴 했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해 봐서 그러면 또 데이터가 나오죠. "아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발달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는 거는 언제부터 좀 기기 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좀 기나요?" 하는데 "혼자서 기는데 요 정도밖에 못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 제가 봐서는 어머니께서 느리다 판단하는 거는 다른 아이 기준에서 좀 느리다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한번 쭉 글씨를 쓰면서 4 개월에 뒤집고 지금 8 개월 정도 될 때는 뒤집고 앉고 기는 활동이 이 정도 몇 개월 됐는데 그게 아마 다른 아이들보다 좀 한두 달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늦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인제 기는 활동 원에서 열심히 기어서 이 척추부터 엉덩이, 다리, 근육까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아 많이 늦는 건 아니겠구나. 아 잘 기어야 걷는 것도 맞네. 다른 애 보니까 잘 기더라. 그래서 걔네들도 잘 섰구나.' 되게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아이의 언어는 빠른 걸까요? 우리 아이는요 2 개월도 안 돼서 옹알이를 하고요. 돌무렵에 숫자를 읽고요. 문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27 개월 지금 거의 의사 이런 애 한 명은 있더라고요. 여자일 거야 아마. "아빠 나 아직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운전하지 마. 태풍이 무서운 거야? 괜찮은 거야? 친구들하고 나 어린이집에 잘 놀고 있어. 회사 나 담배 냄새 난다. 아저씨 담배 좀 안 피면 안 될까요?" 아직 3 살인데 말을 잘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아이는 언어가 빠른 걸까요? 뭐라고 상담해 주면 될까요? "네 어머니 다른 애에 비해서 말이 빨라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 아이의 뻔하잖아요. 이거 말 빠른 거 맞잖아요. 그죠? 빠른 거 맞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막 그렇게 상담을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말이 빠른가요? 머리가 좀 독특한 건가요? 좀 애가 수학을 좋아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당연한 것을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 엄마들이 좀 인정을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인정. 여기 보면 제가 봐도 '아 이 엄마는' 이 맘카페에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댓글에 말이 빨라서 우리 애는 이 정도" 이 글을 지금 원하고 적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궁금해서 적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이 빠른 건 누가 봐도 알 텐데.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오면 가끔 상담 그래요. "저희 아이는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하는데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 남기는 엄마는요. 그 엄마를 좀 칭찬해 주세요. 그 엄마. 어머니께서 요즘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이런 것도 해서 애가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런 언어 영역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은요. "안전벨트 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안전 안 맸으니까 아빠 운전하지 마." 이런 말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전벨트의 역할까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2 개월이 안 돼도 옹알이하고 했던 수준으로 보면 언어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거 인제 이거는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좀 더 선생님이 뛰어난 상담을 하려면 이 시기에 중요한 건요 어머니 말의 의미를 알고 말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에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했을 때 이 아이 연령대에 필요한 다양한 어휘를 쓸 수 있도록 동사도 바꾸고 목적어도 바꾸고 형용사도 바꾸면서 저는 다양한 어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이 뜻을 알고 쓰는지, 어른들이 쓰는 단어를 이렇게 끌어서 '요 상황에선 요 단어를 써야 하는구나.' 해서 막 재밌는 말을 쓰진 않는지, 이 연령대에 써야 할 말을 쓰지는 않는지 제가 한 번씩 요렇게 교정해 주고 그랬더니요. 예전에는요. 선생님 기분 나빠요. 웬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생님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속상한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말로 제가 순화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시면 훨씬 더 좀 나은 상담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그래요. 여자아이고 말도 잘하는 아이들은요, 보면 뜻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의 문맥을 굉장히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체를 많이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대화에 많이 끼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말을 쓰면 '어머 이 조그만 애가 어쩜 이런 말을 하지?'라는 게 이 아이는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칭찬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쓰는 게 맞구나. 이 말을 쓰면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얘는 계속 각인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령대에 이 말을 쓰는 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단순히 아이들이요. 되게 조심해 하셔야 할 거는, 감정을 아까 표현한 우리가 감정을 가리키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것을 배워야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눈물이 나는 건 슬플 때 나는 건데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나는 거네. 그럼 이건 기분 눈물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거죠.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바른 표현법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쓰는 건 이런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짧고 임팩트 있게 말하는 거지,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그런 단어를 배우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좀 뛰어난 아이들은 되게 상황이나 문맥 파악을 되게 잘해요. 그 상황에 이런 걸 써야 되고 이 말을 썼을 때 어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좋게 반응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니 그래서 원에서는요. 이 말 잘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이런 말은 이렇게 쓰고 이 의미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를 제가 써서 대신 답변도 해 주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까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에 비해서는 언어 발달이 잘 된 편이지만 이 애가 2 개월에 되어서 옹알이를 하고 했다니까 이 아이 속도에 맞게 하는 거예요. 되게 언어적으로 이 아이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이해되셨죠? 느리다, 빠르다 판단. 되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쓰는 게. 느리다 판단.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의 온전한 속도를 보고 '어 2 개월이면 예전에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3-4 개월 동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있을 땐 좀 느리다 할 수 있고, 빠르다는 '전에 이렇게까지 신발 신고 하는데 한 2 개월 걸렸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뭐 장난감 정리하는 거, 우리가 뭐뭐 정리하는 거, 자기 교구 정리하는 거는 한 달 동안 다 해냈거든요.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이의 제대로 된 속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비해서 느리고 빠르다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일 수 있어요. 다른 아이 평균쯤 하는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반 아이의 느리다 빠르다 하는 아이의 상담을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느리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돼요. "밥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가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20 분에 먹는데 뭐 저장 활동이 느린다든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전에는 이만큼을 먹었는데 좀 더 딜레이 됐다든지, 느리다 빠르다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되고, 선생님 그동안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관찰일 수도 있겠죠. 밥 먹을 때 이렇게 해 보기도 하고요.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도 해 보고요.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하는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사진 자료가 아니라 몇 월 때 관찰제 있을 거잖아요. 3 월에는 이렇게 했고요. 4 월에는 또 이렇게 해서 쪼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관찰제 선생님 데이터 보고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다음에 이게 결과물에 변화가 있거나 없는 부분을 토대로 가정과 연계를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사이 조금씩 좋아져서 그다음에 15일 걸리고 15일 걸려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혹은 한 달도 하고 2 달도 했는데 석 달째 아직까지도 이 아이는 반찬을 쿡 찔러 보기만 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인제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반에 쪼끔 더 지도가 필요한 아이한테는 그동안의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한 자료,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결과물, 그다음에 이 결과물 토대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정확 전달해야 이해가 빨라요.
이 연령은 이렇고요. 이 연령은 이렇고요가 아니라 이 연령 아이들은 이 손을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주먹을 쥘 때 주먹이 아니라 요렇게 물건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전달하면 부모님 이해도가 빠를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이것도 했고요. 사례를 통해서 이것도, 이것도 했습니다."라는 노력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유아반에 가서 좋을 텐데." 다른 친구하고 빨리 놀이에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 얘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기저귀 떼야 돼요."가 아니라 조금만 다른 아이들은 만 2세 때 기저귀 떼고 만 3세 때 하면 뛰어다닐 때 좀 더 자유롭게 뛰어나 이거 생각보다 많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뗄 수 있는 그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했을 때 이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면 부모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차트를 이용해서 상담할 때, 자,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상담할 때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요?" 라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차트들이요, 이렇게 떨어진 거 거의 없어요. 오늘도 어떤 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체크했는데요. 요게 툭 떨어졌어요." 하는 거는 선생님이 체크 하나가 누락이 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6월 달 관찰지 보면 선생님이 체크가 하나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 모든 아이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왜 떨어진 경우가 없냐면 우리가 관찰지 적을 때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3 월에 처음에 적고요. 4 월에는 어떻게 하죠? 이걸 복사해서 체크되는 것 중에 또 변화 있나 한두 개 체크하고 5 월도 복사해서 몇 개 달라진 게 있나? 발달이 일어난 게 있나? 몇 개 체크하고 그래서 떨어질 경우는 없어요.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질 경우는 없는데 이 떨어졌다. 지금 우리 반 선생님들 여기 쓰는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내가 국어 검사했는데 툭 차트가 떨어졌다 하면 6월 달에 중에 체크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내가 두 번 클릭하다가 원래 데이터 0 으로 만드는 경우였을 거예요. 그런 걸 잡아내 주고 다시 체크하면 다시 올라가면 이거 툭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애들이 발달이 돛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이렇게 이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막 3 월, 6 월부터 1 월까지 한 건데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잘 크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변화가 일어난 거. 관찰이지에서 중요한 건 발달 변화예요, 변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의사소통이 이 아이가 가장 급속도로 일어난 게 23년 8 월이에요, 8 월. 이때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다음에 좀 완만하다가 또 이때 12 월에 이만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지를 잘 관찰지 보고 체크하고 어머니 이때 이 아이가 언어가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한 4-5 개월 정도 되니까 또 문장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간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해 주려고 선생님이 전달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관계도 보면 비슷해요. 사회관계도 보면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가 비슷한 상상으로 이렇게 발달이 일어나요. 사회관계도 보면 8 월에 그죠? 의사소통과 비슷하게 이때 굉장히 많이 사회관계가 증폭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쭉 가다가 요때도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몇 월 달, 몇 월 달 변화가 확 일어났다 하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언제쯤 팍 높아졌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른 거 예술 경험, 자연 탐구도 보면 여기 7 월부터 쪼금 좀 많이 높아져. 그때는 또 잔잔하게 가요. 그래서 어떤 달에 무엇을 얘기할 건지 차트에선 그걸 얘기하면 되지 이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 점수는 이 모든 체크리스트의 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많아지면 55 이상이 될 거고 이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거는 전부 다 제가 항목마다 점수를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이게 항 총합산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표를 보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되게 높아진 달, 갑자기 상향이 된 달,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이번 달에 관찰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떨어진 게 있으면 체크 안 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자, 고렇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학기 총평 자료 다 금방 구강검사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총평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 월에 상담한다면 10월 관찰일지 자료가 있어야 돼요. 10월 관찰일지 자료. 자, 왜냐하면 구강 검색에서 전체적으로 발달 그래프 나온 건 제가 여기서 이 항목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할 때 필요하는데 영역별로 되어 있는 세분화된 내용은 이건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기본 생활 영역 지금은 없지만 신체 운동 건강에서 보면 이걸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적은 매달 매달 한 거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근이 이 아이의 발달의 그냥 최대치니까.
그래서 10월 관찰일지 적었다라고 하면 10월 관찰일지 영역별로 된 걸 출력을 하세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자료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이 아이가 이걸 하면 고스란히 왠지 뭔가 보물자료 같은가 봐요. 선생님 상담했던 그 자료 저 받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아 어머니 이거 저희 2 학기 배부 자료 생활기록부 나갈 겁니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긴 한데.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 자료 월별 관찰일지 10월 마지막 우리는 11월에 상담하면 11월 관찰일지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11월 초여서 11월 관찰일지 안 써면 뭐 10월 거 하시면 되는 거고 항상 마지막 달에 관찰일지랑 구강 검사했던 총평 자료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1 학기 상담했던 자료 있죠, 1 학기 상담. 1 학기 상담했을 때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2 학기 됐더니 "어머니 어땠어요?" 한번 이야기 나누면 되죠. 2 학기는 그전에 데이터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담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게 되게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땠어요?" "제가 원해서 지켜볼 때 이거 되게 좋아졌거든요. 어머님은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가 더 나아지는 나머지 4 개월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학기 상담 자료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2 학기 학부모의 상담 신청서 궁금한 거 하고 또 "이 아이는 정말 사회성이 부족해. 친구하고 전혀 놀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전하지 할 수 있는 그간의 자료 내가 상담을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이 자료를 쫙 깔아 놓고 상담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막 상담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데이터가 굉장히 정하고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상담이 명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즘 정말 이슈인데요. 말이 안 되는 애들.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야 되거든요. 원 잘 가르치는 애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담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좀 미흡하다면 원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할 만큼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힘든 아이의 학부모님 상담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예전에 받은 자료예요. 근데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친구들과 놀기보다 어른들 말을 사용하며 친구와 놀이에 끼지 못하고 활동하다 매번 울어버림. 이거 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예요. 친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울면서 이야기하고 색종이 다 자르고 참 친구 못 사용하게 하려고요. 선생님 기가 차죠. 그죠? 얘가 친구 장난감을 다 뺏었어요가 아니라 '얘는 왜 이렇지?'라는 걸 좀 파악하셔야 돼요. 의사소통하고 사회관계는 같이 엮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활동을 잘하는데요." 이런 척척 기본생활 친구 손에 있는 장난감 필요하면 훅 뺏거나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면 때리네요. 동생 행동은 귀여워서 모든 교사의 사랑둥이 형과 비교하면 주저없는 귀염담을 그래서 혹여 동생 때문인 것 같고 일부러 안아주고 사랑하는데 주말만 되면 다시 도루묵. 동생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아인데 아직도 놀이감 빨고 손가락 빨고 놀이에 잘하지 않고 서성이고 선생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손가락 빠는 것을 어떻게 중지해야 될까요? 이 세인데 아직 손가락 빨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죠? 왜 손가락 빨면 안 될까요? 청결이 문제가 되고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로 해서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2세 되어도 손가락 계속 빠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구강계의 웬만한 해소를 이 손가락이 해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걸 역으로 막 추적해서 가면요. 모유를 먹이는 아이는 손가락을 덜 빨 수도 있어요. 되게 이 아이는 이 입안에 있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데 모유를 먹여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모유를 먹이면 엄마의 젖꼭지에서 나오는 그 유두 줄기가 몇백 개가 쫙 분사가 되거든요. 분수처럼 팍 나와요. 그러니까 입안이 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입안에 자극이 다 되어야 충족이 되는 아이였는데 분유를 먹으면 어떠죠? 분유는 물줄기 하나잖아요. 그리고 목 더미까지 있어서 꿀떡 삼키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입안에 있는 간질간질한 모든 충족이 자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막 쪽쪽이 이런 것이 쪽쪽이를 많이 빨아서가 아니라 입안에 있는 자극이 굉장히 민감하고 이걸 충족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쪽쪽이 넣고 손가락 넣고 손가락 하나로 안 되니까 두 개 분명히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 아이가 이게 충족이 안 되는데 나이가 쪼끔씩 커 갈수록 이게 손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건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게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말로 되는 아이가 있고 이게 한두 번 했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시간대 자거나 혼자 있거나 TV 보거나 이럴 때 막 된단 말이야, 다른 거 놀이할 때보다. 뭔가 심심하고 좀 졸리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부모님한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말로 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인제 엄마한테 "어머니 뭐 모유 먹였어요. 분유 먹였어요. 그래서 이 입안에 있는 민감도가 되게 예민하기보다 이게 다 충족이 되는데 그게 안 된 구강기여서 이런 거 봤는데 지금 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부모님들 보시면요,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좀 강한 자극을 주는데 약국에 가면 이거 팔거든요. 쓴 약. 건강상 나쁘지 않은 쓴 약. 쓴 충격을 인제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또 조건반사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을 좀 안 빨아요.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휘어요. 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되게 뭉텅그리고 되고 여기도.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발달에도 좋지도 않고 건강상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중지하는데 이런 방법도 쓰긴 하더라고 해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안 좋은 영향이니까, 왜 입도 뻐드렁대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중지시키는 방법도 있고, 3세 아이가 친구에게 관심이 없고 혼잣말을 자주 한다.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미디어를 많이 보는 아이가 이럴 수도 있어요. 만 3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혼잣말을 중얼중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화가 되어야 돼요. 대화. 근데 혼잣말하고 내 의사만 강력하게 어필하는 건 만일세요, 만일세. 만일세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소통을 모르니까. 내가 궁금할 때 "뭐예요, 뭐예요?" 질문하고 선생님 막 얘기하고 있으면 막 저기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만 3세 아이는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듣고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 게 만 3 세인데 이게 안 되면 문제는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역으로 갔을 때 '미디어를 좀 많이 보지 않나?' 요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소통하는 미디어가 아니고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 영상 속에는 사람이 혼자 말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의 악영향은 아이가 소통하는 거를 여기서 다 충족을 하니까 다른 친구하고 궁금한 티키타카가 되는데 이걸로만 계속 믿어 보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미디어 틀어 놓으면 왜 공부하는 미디어죠, 영어하고 하면 그것만 봐도 잘했으니까 되게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연령대는요, 선생님 보시기에 티키타카가 되어야 돼요. 최소 2 마디 3 마디는 왔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얘기할 때는 쑥 사라지고 저기에서 혼잣말하면 웅얼웅얼 장난감에서 하면 그거는 쪼끔 문제가 있어요. 이 언어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면 이걸 할 때는 이 연령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맨 처음에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이 연령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보면은 이 연령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사소통 관련된 거 있었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아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관련된 것도 똑같습니다. 실제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건 되지 않아요. 혹은 다른 지금 연령이 아니라 만 5세 연령은 이거 하는데 이건 이 아이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실제 몇 세 연령들이 이걸 무엇을 하는지 선생님이 정확히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되게 말 잘해요. 혼잣말 잘해요. 혼자서 잘 지내요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잘 하시고 그 연령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사 일정 기간의 관찰과 노력이 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관찰일지예요, 관찰일지. 3 월에 이랬고요. 4 월에 이랬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3 월에 얘 말 못했던 거 엄마 기억 못 하고 엄마 원장 선생님의 정확한 결과물 이렇게 있어야 되고, 결과물의 변화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 토대로 딱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 그러면 이 관찰지 토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소통 영역, 아까 언어 부분이에요. 지금 언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했을 때 언어 몇 가지 상황이 나왔잖아요. 혼잣말하는 아이, 친구를 계속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그다음에 뭐 동생한테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 듣기 말하기 부분이 표현이 될 거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요거 동그라미 치면서 관찰조대로 이 연령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시에 각 영역별로 아주 세밀하게 됐으니까 요걸 설명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친구하고 놀이하기보다 어른들의 말을 사용하고 놀이에 끼지 못합니다. 활동하다가 매번 울어버림, 울면서 이야기하고 색종이를 다 자르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을 못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상황을 보면 이 아이는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요, 다른 아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언어 의사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놀이하기보다는
이때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만이세. 근데 어른들의 말을 사용해서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어른들의 말을 사용해서 논리에 제대로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언어 발달이 잘 안 되는 거 선생님이 지원을 더 해 줘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아 친구하고 놀고 싶어. 나 이거 놀자 노 나도 이거 같이 놀래."라고 얘기해 볼까 이제. "너는 친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하니?"가 아니라 '아 얘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를 인지하셔야죠. '쟤는 왜 저런 말 하지?' 애들 싫어하는 데가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면 어른 말을 사용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얘는 이 말밖에 안 배웠구나. 이 말은 이 상황에 하는 말이 아니라 친구한테 이렇게 다' 그럼 얘 싫다고 해요. 처음부터 '아 선생님 그렇게 해야 친구를 만날 수 있는군요.'가 아니라 애들은 안 할 거예요. "싫어요." "내가 왜요?" "너나 이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보다 이런 말이 더 나은 것 같아. "너 그렇게 해 봐라. 친구가 놀아준다."가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 활동하다 보니까 매번 울어요. 울면서 막 이야기해요. 왜? 이 아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이 새는요 울면서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만 1 세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 만 2 세가 되어도 아직도 울면서 이야기하고 울면서 "나 몰라요. 싫어요." 한다는 거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래야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애들은 가장 빠른 방법을 찾고 해요. 그러면 울면서 짜증 내고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해결을 해 주니까. 근데 2 세에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말을 잘하는데. 그리고 색종이 다 자르게 물으니까 친구 못 사용하 "나도 아무도 안 놀아 주잖아." 라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안 놀지."가 아니라 이 원인 관계를 바꾸셔야 돼요. 얘는 친구한테 어떻게 놀아야 할지 말도 못하고 친구한테 다가가서 즐겁게 논 경험도 없고 이렇게 친구 못 사용하게 하면 "너네가 안 놀아 줬으니까 너희도 놀지 마." 하고 이게 다가가고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란 게 오잖아요. "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노는 방법으로 익숙해졌을 수 있어요. 대부분 친구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이런 양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확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친구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방법을 못하고 친구들이 계속 피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애들은 친구하고 놀려고 어린이집 오는 거거든요.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한테 같이 노는 게 좋은데 친구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보니까 툭툭 때려요. 툭툭 치고 장난감에다 푹 하고. 그럼 그때 반응이 오니까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즐기는 게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근데 얘는 얘 나름대로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반응이 좀 있어야 되니까. '아 이때는 이런 말 쓰고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언어로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친구들 너무 괴롭혀요. 친구 이거 색종이 못 놀게 다 우려 가지고 어머니 그래서 애들이 속상해서 울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최근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요 내용을 가지고 하겠죠. 여기 보면요. 보통 많이 새는요. 친숙한 낱말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말하는 내용에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원래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 연령대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상황에서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1 세도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고 바른 말하는데 2 세죠. 말하는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등의 사람의 느낌을 고려 말한다. 이게 인제 체크하면 요렇게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연령대에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친구한테 다가가는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걸 저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도 "싫어요. 안 할래요." 하지만 이게 좀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를 아직까지는 얘가 제대로 배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하고 요런 부분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가정에서 "이 상황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이제 어머님이 모델링이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선생님들은 이 아이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관련된 항목이 제일 많을 거예요, 상담할 때.
문제 행동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얘가 왜 이렇게 말하지?' 의사소통일 거고, 친구 관계가 왜 이러지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에 맞는 말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의사소통에 관련된 항목들을 보고 이 연령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원래 이 연령대 이거 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야기 인제 "우리 아이들 쓰신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똑같아요. "실제 이 연령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런 걸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잘 가르친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교정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결과를 이렇게 되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가끔씩 심부름을 어머니 시키거든요. 친구하고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 제가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 누구 친구 갖다 주지." 하면 처음에 툭 던지다가 친구들이 갖다 주면 "어? 너 이거 갖다 줘서 고마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때도 다시 살살 놓기도 하더라고요. 해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살짝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너무 길었죠. "선생님 상담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를 얘기했어요. 그래도 1 시간 반은 안 넘으려고 노력을 했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왜 상담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평소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의사는 우리가 의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해치면 안 되겠지만 내 역량을 잘 갖춰지지 않고 이 아이를 판단하고 잘못된 관찰을 하고 이 아이에 대해 잘못된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나 너무 무섭다." 할 수 있지만 다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저 말 안 하고 이 말 하면 되는데 쟤는 저 말하는 걸 못 배웠을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할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오니까 이거를 아이들하고 논다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너무 빨라요. 얘 너무 느려요. 얘 밥 너무 안 먹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보기보다 '왜 그럴까? 그러면 내가 이런 이 영역에는 이런 걸 하니까 이거 지도를 해 볼까? 몇 개월 지도했는데 안 되네. 그럼 이 방법도 바꿔 볼까? 가정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어머니 몇 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가정에서도 조금 노력해 주면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상담할 때 머리를 맞대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웠거든요. 원에서 아침 6 시부터 6 시간 혹은 8 시간, 12 시간 아이가 있는 동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웠는데 가정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가 좀 더 현명한 태도를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하는 시간이 선생님들의 상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거 그래도 도움은 되셨죠, 그죠? 근데 저는 좀 죄송한 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매년 1 학기에 한 번, 2 학기에 한 번 쪼끔 변화는 있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은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맨날 얘기하나.' 싶기도 해서 좀 죄송해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어디서 보면 상담 매뉴얼 주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안 맞는 내용일 거예요. 제발 그런 것 좀 받지 마요. 받아서 쓰지도 않겠지만 어디서 상담 리스트 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아이의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엄마가 느낄 때 어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지를 잘 쓰셔야 되고 그 데이터 가지고 좀 더 자신 있게 상담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좀 변화가 있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담 체계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다행이에요. 자, 혹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녹화를 그만하고요. 녹화를 그만하고요.